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도 즐기셨고요. 가을 날씨가 참 맑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이 유혹을 어떻게 잘 견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보내야 되는 연휴였기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분 조심스러웠어도 잘 쉬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6주차 강의를 하는 날이 됐군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은 6주차 강의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및 남북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그리고 남북협정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이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통일정책, 그 철학과 내용과 추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때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협정문서 중에 일부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진보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더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기에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 하에 역사와 사건과 사람을 들여다볼 때, 상황조차도 들여다볼 때 그것은 결국에는 진보를 위한 선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헤겔이 그의 역사 철학에서 대단히 강조한 바고,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철학의 영역까지는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고,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진보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하고 희망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하에서 볼 때 지난 세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든 수고는 그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지라도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된 것이라 보고 우리의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게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든 그것이 결국에는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념에 따라서 평가의 태도나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그것은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 믿음이 맹목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설명을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런 신앙 고백 그리고 역사적 결과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난 정부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통일 정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과 방향, 철학,
내용,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다음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정부들의 통일 정책을 살펴볼 것이고 남북 간에 체결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정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로 가는 현재를 위한 귀한 조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현재적 걸음이 다소 불안해도 과거라는 거울 보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안정감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이 수업에 관한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우리의 삶이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의 삶도 역사의 진보와 마찬가지로 읽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읽을 때 미래는 희망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부의 통일 정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의 통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승만 정부가 밝힌 한반도 분단 문제에 관한 첫 번째 공식 입장은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후에 있었던 제1제용국회 폐회식에서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승만 정부는 분단 이후 첫 번째 남한 정부였죠. 네. 뭐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은 크든 작든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첫 번째 남한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는 철저하게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유엔은 다 미국의 컨트롤 하에 있었죠. 이미 우리 수업에서 한두 차례 밝힌 바입니다만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후에 있었던 제1회 재헌국회 폐회식이었었는데요. 헌법을 제정했던 국회죠. 네. 이 폐회식에서 남한은 유엔과 협의하여 북한에 자유선거를 실시를 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100명 내외의 이북 의원들을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에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을 천명한 북한 지역 자유 총선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북의 합의하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남한과 유엔이 합의한 내용을 북한으로 하여금 하게 하자라는 거였죠. 자,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가 결정한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내가 움직인다 생각을 해보죠.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예, 어찌되었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더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론을 제안한 것이에요. 남한이 판을 짠 걸 유엔이 승인하고 유엔의 지도 감독하에 남북한이 자유 총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자유 총선거. 남한이 판을 깔아놓은 자유 총선거. 유엔의 지도하에 남북한의 자유 총선거. 과연 이게 말이 될까 싶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런 말입니다. 장면 정부를 잠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중간에 여러 정치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중간에 하야를 하지 않습니까? 강제 하야되죠. 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는데 장면 정부입니다. 이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통일관을 이어받아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따른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청송거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주장한 그 통일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네. 이때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었고 김일성 정권 하에 있던 북한은 남북 연방제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남북 연방제. 조금 있다가 연방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하기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는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처럼 또 하나의 국가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면적인 설명입니다. 속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있겠죠? 네, 이승만 정부는 이런 통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통일관에 대해서 살펴보죠.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 쿠데타로 이루어진 정부였습니다.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구성된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 공약에서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함께 국도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을 통일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반공이 국시였던 것은 뭐 이승만 정부 때부터였지만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국토를 통일을 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겠다. 그래서 국토 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겠다. 네, 그러니까 힘을 기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공 체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군사정부 같죠? 네. 이게는 조국 군대화를 강조한 박정희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남한의 경제 상황보다 좋았어요. 얘는 북한은 북한의 경제 사정에 자신감을 근거로 해서 연방제를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적 자신감이 결국 통일 정책을 마련하고 통일 방안을 마련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성건설 후통일 정책 기조를 했던 거죠. 이후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된 남북적 십자회담과 병행해서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 간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 7월 4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하여 나온 성명서가 7.4 남북 공동 성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만 이 성명서가 발표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명서가 발표된 거죠. 물론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 수령이 만나서 대화를 했던 건 아니에요. 대리인을 내세워서 양국 정상의 뜻이 온전히 들어간 반영된 공동성명서가 7.4 남북 공동성명서예요. 어찌되었건 최초의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이 합의하여 내놓은 성명서가 7.4 남북 공동성명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고 굉장히 중요한 합의서이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북이 대화를 할 때 늘 내세우는 성명서가 바로 이 성명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자주자주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 공동성명서의 핵심은 통일의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예, 자주적이어야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통일, 그리고 무력에 의하지 않은 평화적 통일, 그리고 민족끼리 대단결에 의한 통일.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핵심 원칙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핵심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남북 정상 간의 대화와 문서와 남북이 만나서 통일 방안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세 가지 원칙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974년 1월 18일에는 북한의 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요.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1974년 8월 15일에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을 제의하였습니다. 이 3대 원칙, 그러니까는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을 이 기본 원칙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는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대화 없이 남북의 긴장과 통일을 위한 대화, 통일을 위한 진도가 나갈 수 있느냐? 없다. 이때부터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교류. 두 번째, 남북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 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 네, 신뢰라고 하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미. 세 번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 수립 후 지속되어 온 유엔 감시 하에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로 변화시켰다는 점. 네, 유엔 감시 하에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 그러니까는 남북 간에 합의하여 남북 간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였죠. 이렇게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은 종전에 이전에 성건설 후통일에서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통일로 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안과 긴장이에요. 불안과 긴장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장과 긴장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로 가겠다? 또는 통일을 하고 보자? 아니죠. 그러니까는 적화 통일도 문제고 흡수 통일도 문제인 거예요. 네.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붕괴가 돼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이루자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고 그것만큼 지속적인 불안정을 가져다주는 통일이 없어요. 통일은 모든 장애물 그리고 모든 불안의 요소들,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해소되고 나서 진행될 때 통일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평화 후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나온 건 대단히 잘한 태도라고 봐요. 물론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차후하고서라도 이 개념, 이 단어, 이러한 의미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한 많은 평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통일 정책, 통일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전두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영서를 통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네. 이 방안에서 통일은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결의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박정희 정부도 그렇고 전두환 정부도 그렇고 군사 정부거든요. 군대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은 정부거든요. 이런 분들이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매우 모순적이죠. 그러나 모순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표면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했고 이런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찌되었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시를 한 건데요. 민족 자결의 원칙 그리고 결의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그러니까는 정부나 국가가 독점해서 통일의 문제와 통일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 전체, 남북한, 국민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네, 좋습니다. 이에 입각한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통일헌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반드시 헌법이 필요한데요. 통일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동안 논의가 많았는데요. 남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을 배제한 채 남한 안에서만의 통일헌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열중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아무리 애써도 이거는 다 헛수고다 생각을 해요. 왜? 남한 혼자 통일을 해요? 북한과 함께 통일을 하는 건데 한반도의 통일인데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통일헌법은 한반도 통일헌법이어야지 남한의 통일헌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통일헌법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헌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내 얘기를 하죠. 통일헌법의 제정으로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네, 통일민주공화국. 좋아요.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통일 방안은요. 첫 번째로 평화 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 민주, 자유, 복지를 목표로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통일을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통일을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결과적으로 통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과정이어야 한다. 우리 수업이 지향하는 바고 제가 늘 주장하는 내용이죠.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분단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했다는 것. 잘한 제안이에요. 세 번째는요.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려면 그 과정에서 민족 화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그렇죠. 민족 화합이 되어야 되죠. 화합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잘 봤어요. 네 번째, 남북한 총선거의 규범으로서 남북한 대표가 협의하여 제정하게 될 통일헌법 및 이 헌법에 따라 통일민주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특히 1987년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했어요. 그러니까는 박정희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헌법의 통일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어요. 네. 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통일로 가는데 어떤 방해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 통일 사명을 천명하였고요.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합니다. 예. 평화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 정책. 예. 그러니까는 폭력, 힘을 사용,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잠깐만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헌법적 태도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헌법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총 들고 나와서 통일하자고 외치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이건 다 법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또한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대통령의 의무예요. 그러므로 대통령이 무력적 통일을 주장하면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처럼 헌법에 통일 관련 조항을 규정하므로 통일이 관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 실천 과제임을 확인하였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전두환 정부가 좋은 정리를 해주었다고 봐요. 통일에 관한 한. 네. 이때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출석 체크 시간이 돌아왔군요. 자,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통일의 세 가지 원칙은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남북 간의 정상이 서명한 성명서죠. 네, 여기서 통일의 세 가지 원칙이 아주 중요한 통일의 세 가지 원칙이 발표됐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 원칙을 적어서 제게 보내주십시오. 네. 자, 노태우 정부의 통일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1988년 2월 25일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노태우 정부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어요. 저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내놓은 통일 정책을 아주 높이 삽니다. 예. 이때 내놓은 통일 철학, 통일 정책, 통일 방안 내용 이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이것을 뛰어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보충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거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내놓은 통일 철학과 통일 방안의 내용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때 참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늘 이 부분에 관한은 저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역대 정부 중에 노태우 정부만큼 통일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은 그리고 이때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은 19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걸 77선언이라고 해요. 이 특별선언하고 1989년 9월 11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77선언하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다음 정부인 김영삼 정부에서 싹 하고 낚아채 가서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후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개성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사실은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개정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는 실질적인 수거는 노태우 정부가 했고 이것을 가로채서 영광을 받는 것이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 거예요. 네, 제가 현장 수업이라면은 더 재밌게 표현을 해드렸을 텐데 이 정도까지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 통일 방안은 이용구 통일원 장관이 구상한 남북한 체제 연합론을 토대로 한 것이었어요. 네, 남북한 체제 연합론은 한 토막 짧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7선언은 북한을 대결 상대가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를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더 이상 우리는 북한을 대결 상대가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77선언이에요.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 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대결 구조를 화해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 바로 77선언이었다는 것. 우리 수업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일은 대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기본적인 신학 방향이 화해 신학이다. 화해와 평화 신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의 기조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얘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대결 구조로 통일은 절대 진행되지 못해요. 평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화해 구조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 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주장한 것을 이제 이런 통일 원칙으로 또 새롭게 제시를 하는 거죠. 통일 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는 남북 대화의 추진으로 신뢰 회복을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 공용과 민족 사회의 동질화, 민족 공동 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 체제인 남북 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통일국회, 통일정부. 네. 그러니까는 이용구 통일원 장관이 구상한 남북한 체제 연합론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이제 노태우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일 방안으로 드러낸 거죠.
1991년 12월 13일에는 NCCK의 88선언의 영향력에 의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네. 그래서 남북이 합의해서 내놓은 합의 문서가 기본합의서예요. 이 남북 기본합의서는요, 정말 촘촘하고도 꼼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업 끝자락에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NCCK에서 발표한 88선언, 우리 수업에서 다루었죠. NCCK의 88선언의 영향력을 받아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국민적 분위기에 의해서 탄생한 거예요. 이때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었고요. 1991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김영삼 정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가로챈 장본인이죠. 김영삼 정부는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노태우 정부가 제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뤄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지요. 네. 그러니까는 노태우 정부가 제시한 것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것은 한 글자를 뺀, 맨 앞에 한 글자를 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한 통일 방안이에요. 이렇게 통일 방안을 제시한 데는 통일 환경이 급격한 변화 속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읽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이때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전부 붕괴가 됐죠. 남북 사이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니까는 경제력이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바뀌어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력이 월등했는데 8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의 경제력이 하락하고 남한의 경제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남북의 경제가 형격하게 그 경제력이 달라지는 것을 김영삼 정부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서 남북 사이의 체제 경쟁이 사실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인식을 바탕에 깔고서 이제 이러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한의 시스템에 의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상대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주장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대남혁명 전략의 포기와 개혁 개방을 촉구합니다. 개혁해라. 공산주의 갖고 안 돼. 개혁해. 그렇게 폐쇄적인 시스템 갖고는 안 돼. 개방해. 라고 촉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분 좋을 리 없겠죠. 상대인 북한이.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아주 냉랭해집니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유민주주의 건설과 통일의 접근 시각으로서의 민주공동체 건설을 2대 지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공동체 건설을 해야 한다. 첫째, 통일 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배제의 배격을 하고 남북한의 다양성 존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남북한의 다양성 존중은 좋아요. 네. 둘째, 통일의 접근 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제시된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한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방향은 바르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 주도의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사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후 정부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남한이 주도하고 남한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수정을 합니다. 네, 그런 수정의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합 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 문화 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였어요.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 내놓은 통일 방안은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예요. 네. 한마디로 민족공동체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족 통일을 통해 통일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함으로써 과거 통일 방안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김정일 정권은 민족 대단결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었지만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그의 아들이 2대 독재 세습을 하죠. 그게 이제 김정일 정권이에요. 이 김정일 정권은 민족 대단결론. 물론 아버지가 내놓은 고려 연방제를 이어서 민족 대단결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죠. 네. 이게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북한과 우호적인 태도에 입각해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간 분단 이후 최초의 화해적 분위기로 통일 문제를 접근한 정부였습니다. 이게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을 민간 차원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경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문제를 함께 가지고 대북 관계를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민간은 정치가 아닌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지원, 경제적 관계를 통한 관계 개선에 민간이 역할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경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수준에서는
상호주의를 견지하고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포용하는 소위 햇볕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통일 철학은 햇볕 정책, 햇볕 철학이었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람과 햇볕이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느냐라고 내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해가 이겼죠. 해가 계속 뜨겁게 하니까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바람은 졌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올수록 옷을 더 껴입었으니까. 이런 이솝우화에 근거한 지혜로 햇볕 정책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죠. 남북평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도구를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냉전 종식 이후 나타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경향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 균형을 찾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분단 이후 최초로 양국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었어요.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 전에 정상의 합의문이 나왔어도 그것은 비대면적 합의문이었어요. 그러나 정상이 대면해서 성명서를 내놓은 것은 김대중 정부가 최초였다는 것. 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화해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특수관계를 갖고 공존 공용하며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통일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0년 6월 남북한의 두 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이 남북관계 개선 방향과 당면 실천 과제 5개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선언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게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이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 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네, 남북기본합의서, 네, 다 기억해야 될 문서들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남북공동선언의 전문이에요. 길지 않아요. 이런 거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했던 첫 번째 통일 원칙이죠. 자주 통일.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연합제, 연방제, 네, 이거 갖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과 북은 올해 8.15에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는 것은 남한에 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맞다라고 해서 북한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북한에 살고 있지만 남한에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비전향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어요. 네 번째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경제적 교류. 그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여기서 회자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예, 이때 이게 잘 되었으면 좋은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이후 이런 방안을 반대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데모 뭐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어찌되었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공동 선언 전문. 원래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긴 합의문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이전에 한 얘기도 많은데 뭐 그렇게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전에 것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잘 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짧은 문서가 나왔죠. 김대중 정부로서는 좀 아쉬웠다 하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합의이행 차원에서 분야별 남북회담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 이때부터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민족 공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하고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북한식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 북한에게 이 나라를 이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 아니냐? 라면서 합의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낮은 단계 연방제는 소위 말해서 반공주의를 앞세우는 분들에 의해서 오해되고 곡해되고 왜곡되고 편집되고 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옳지 않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하에 고려민주연방제에서 다소 후퇴한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좀 더 유화적인 태도로 양보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간 그동안 발전시켰던 연합제 통일 방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시스템에 의해서 남한의 모든 것을 제압하고 북한식으로 통일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돌리는 상황 가운데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기구를 하나 세워서 그것의 깃발 아래 남과 북이 서로 비율을 같이 해서 인수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어 통일의 제도,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모든 통일의 제도와 체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제도를 통합하고 체제를 통합하고 해서 통일을 해나가자. 점진적인 통일 방안으로서의 낮은 단계 연방론이고 남한이 주장한 통일안 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고 무력적으로 이뤄나가자는 통일 방안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는 이전에 북한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 하나의 정부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가 연합제를 주장하고 이 방향으로 갑시다 했을 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면서 동의를 했고 그러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로 입장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는 그동안 남한에서 얘기했던 연합제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예, 남한의 제안을 북한이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는 팩트를 알고 내용을 알고 진실을 알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지 않은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자기식의 이해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가짜뉴스고 왜곡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하고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상하탑이라고 하는 대학은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고 논리에 근거해서 전후좌우를 살펴 설득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상하탑의 자세이고 정신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정도로 감정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는 어떤 통일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북한의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발로 인해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치 않았던 발발이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 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 번영 추구를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첫째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전 정부에서도 했던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네.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중시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 통일의 당사자는 남북이지 외세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 당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은 남한이 주도해서도 북한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통일의 상대자라서 통일의 대상자로서 남북이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말은 남북 당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 수업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고 자주 거론될 것이니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예. 그러니까는 정부 주도, 대통령 중심, 탑다운 방식, 네, 위에서 결정해서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통일 정책이나 내용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이 5가지 추진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2.13 합의 그리고 이행과의 조화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0월 달에 열렸는데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 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북은 이 선언을 통해 상이한 체제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주의, 외교 등의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네, 이 선언문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했던 김문서를 못 만드는 것에 한을 푸는 작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고 긴 선언문이 탄생하죠, 이때. 그러나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향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가 진행이 됐지만 남한 내에서는 북핵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을 노무현 정부가 치르게 되죠. 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의 변화도 남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 추진된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증산시키고 있고 그리고 핵실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을 한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자꾸만 만들려고 도와준다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이끌어지겠어요. 내가 정말 갖은 수모, 갖은 모함, 갖은 왜곡, 갖은 가짜뉴스 어마어마하게 만난 대통령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들여다볼까요? 이명박 정부는요, 기존 대북 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에 정부들은 모두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 통일 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은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공용의 남북관계 발전 추구하는 상생과 공용의 대북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는 비즈니스맨 출신다운 발상을 모든 국가 정책에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일 정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실용적이고 그리고 결과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일 방향, 통일 정책, 통일 철학을 내놓은 게 뭐냐면 비핵, 개방, 삼천 구상을 제시를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경제시장을 개방을 하고 정치 개방을 하고 인권 개방을 하면 3,000달러 수준으로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제안을 북한에게 한 겁니다. 비핵, 개방, 3천 구상. 자, 남한에서는 야 좋은데 뭐 이랬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분 나쁘죠. 핵무기를 포기해라, 개방해라. 그러면 3,000달러 수준의 경제적 수준으로 높여주겠다. 이것들이 우리를 뭐로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남북 관계가 정말 경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로의 지원을 제공하겠다. 남의 집 살림에 수저, 숟가락 이렇게 놔라, 젓가락 이렇게 놔라. 뭐 하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뭐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뭘로 보고 우리를. 이제 4대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제시를 합니다. 실용 생산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 원칙에는 철저하다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국민 합의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의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았죠. 이렇게 하지 않았죠. 네. 박근혜 정부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기 1년 전에 아예 통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통일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의 타이틀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예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예.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러니까는 불신의 악순환. 지금까지 남북 간의 긴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불신 때문이었는데 이 불신이 악순환되도록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진행이 됐다. 이것을 신뢰의 선순환으로 변환시키겠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 그래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 남북한에 서로 합의된 약속 문서가 있죠. 그게 바로 7.4 공동성명. 아버지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죠. 남북기본합의서. 이것은 네, 맞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한 거죠. 6.15. 6.15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14선언.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죠. 네. 이때 했던 약속들을 서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이런 이제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동안 이 문서를 지키려고 남한은 무진장했었는데 북한이 안 지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일까요?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한에서 깬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얘기를 다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씩 양념처럼 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 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말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깬 게 있죠. 개성공단. 나중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셋째, 남북한 간의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되냐? 북한이 먼저 믿게 하면 남한이 하겠다. 이게 남한은 늘 북한의 신뢰를 줬다는 게 전제예요. 늘 북한에게 신뢰를 줬는데 북한 너희들은 왜 늘 신뢰를 깨냐? 이런 기본 기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얘기에 굉장히 불쾌했어요. 남북한 모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북한의 변화를 보고 신뢰를 보낼까 말까를 결정하겠다는 의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 통일은 대박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박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굉장히 경제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죠. 제가 쓴 논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시간이 돌아왔군요. 네. 낮은 단계 연방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해서 보내십시오. 낮은 단계 연방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남북한이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긴장과 갈등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남북한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나온 약속들이 이제 합의문인데 특별히 남북한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합의한 문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분단 이후 올해까지 7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대결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했죠. 네, 분단 상황이니까. 그러나 대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화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6건의 합의된 문서가 나와 있고 남북 정상 간에 그리고 비공식적인 만남까지 포함을 하면 7번에서 8번의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번의 공식적인 만남, 1번의 비공식적인 만남, 또 우연을 가장한 비공식적인 만남. 그건 공식적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네. 예정에 두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벤트로 방문을 했을 때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내려왔고 거기에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네, 만남이 있었습니다.
네. 따로 정상 만남은 갖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대결은 있었습니다. 대결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 나온 이제 합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합의문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관심을 갖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김일성 정상간에 했던 12.13 남북기본 합의서,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그러니까는 1972년 박정희 김일성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아니었지만 대리인을 통해 서명하고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은 어떤 성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13 남북기본 합의서, 네, 이거 또한 중요하고요. 6.15 남북공동선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4 남북정상선언, 그리고 2018년 들어와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 이렇게 6개의 정상 간의 성명서, 합의서, 선언문 등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의 수업에서 두 가지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의 시간상 구체적으로 다 다루려고 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스킵해서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대결이 아니라면 대화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이해예요. 그리고 대화의 연속성은 약속이고요. 그리고 대화의 지속성은 약속 지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한 문서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6개를 일단 공식적으로 남북한 공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발표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그리고 통일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된 문서를 서로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지키라고 서로에게 권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애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정상입니다. 네. 그럼 7.4 남북공동성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그래서 자주적 해결, 그리고 평화적 실현,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민족적 연계성을 회복해야 하기 위한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남북 적시자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한라인 상설 직통 전환, 네, 이것이 이때 전화기가 놓아졌고 남북 관계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중에 냉탕이 되었을 때는 전화선이 끊어졌다. 온탕이 되었을 때는 붙었다. 최근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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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합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대리인인 남한에선 이우락이, 북한에선 김영주가 합의문서에 사인을 했고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세 번째 출석 체크가 있군요. 요번엔. 자, 첫 번째, 노트 정리 잘하고 있다는 증거용 사진 3장 이상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트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내용 2개 이상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포함해서요. 이 세 번째 출첵은 내일 레포트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OT 시간을 통해서 출석 체크가 2번 있을 수도 있고 2번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출석이 나온 날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보내시면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궁금했던 내용 2개 이상의 질문으로 보내주신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213 남북기본합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서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3대 원칙이 뭐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렇죠? 그리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화하며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과 같이 합의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제1장에 남북 화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상대방의 비방 중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겠다. 예. 이거 약속이었어요. 이 당시에 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자고 약속했어요. 남북연락사무소 마련하고 그리고 이걸 이행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북불가침, 네, 무력 사용하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 상호 대화를 통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리고 남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결정한 대로 진행을 하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하고 그리고 살상 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자. 네. 이렇게 남북 불가침 협정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었어요. 네. 이것을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거론했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처음 뭐 군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미 오래전에 이 약속을 한 걸 조금씩 점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남북 민족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하자. 남한이 북한을 돕자는 차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원을 서로 지원해 주자. 그런 거였다고요. 네. 이때 나온 얘기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열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왕래 접촉 그래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 이미 나온 얘기고요. 이때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언제 발효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레포트를 내드려야겠군요. 7.4 남북 공동성명과 123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우리 수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포트의 과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금 바쁘신지 어느 분들이 1페이지 분량을 채우지 않고 보내시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짧게 한 줄 내지는 한 줄 반 정도로만 정리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전체를 자신의 이야기로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 대통령, 남한의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정책과 방향,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과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념과 방향은 달라서도 정부별로 많은 애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강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수고들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완벽한 것이든 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 이런 믿음으로 역대 정부의 통일 철학과 방향과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